오늘은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 잠재의식 다른 말로 무의식이죠. 네. 이제 이 무의식의 기본 원리 20가지를 좀 공부를 하면서 공부보다는 공부를 뛰어넘어 가르칠 수 있는 단계를 훈련하면서 우리 무의식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은 무의식은 기억을 저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억을 저장하는데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의 모든 기억을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생이라든지 뭐 혈통이라든지 여기 있겠죠. 문화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을 저장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10개월 뱃속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거주하는 기간은 10개월 중에 7개월이거든요. 엄마 뱃속 안 3개월쯤 될 때 이제 영혼이 엄마 뱃속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7개월 정도 영혼이 있는 엄마 뱃속 안에 머무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영혼이 모든 엄마의 지금 산모에 해당되는 출산 과정의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치료해 보면은 뭐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우울증의 최초 원인이 엄마 뱃속 한 뭐 5개월, 6개월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뭐 어떤 대인 공포증의 원인을 찾다 보면은 또 엄마가 뭐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한다든지 또는 시댁 식구 이른바 시어머니, 시누한테 폭력적인 그런 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기억과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아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 그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중에 어떤 분이 책을 썼던 적이 있어요. 지금 책 제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태아는 엄마 뱃속 안에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제목일 거예요. 태아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또 원하는 아기를 임신했느냐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신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어떤 불안 심리라든지 후회라든지 뭐 죄책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태아에 있는 아기 마음속에 그대로 스며든다는 이야기. 그럼 태어난 이후에 이제 이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존감 높겠어요? 아니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그 제의식, 죄책감, 뭐 열등감, 뭐 소심함, 남의 눈치를 보는 성격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들이 무의식에 저장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 안에 있는 이 기억을 잘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간선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법을 활용을 하면은 태아 시절의 기억을 잘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법의 부정정서 치료하기 또는 뭐 제한적 결심 치료하기 뭐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 또 보면은 이제 혈통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모의 뭐 성격이나 부모의 골격만 유전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무의식의 패턴도 유전을 받는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무의식이 유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세요? 부모의 무의식이 유전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뭐 심한 대인공포증, 뭐 우울증, 뭐 불안증, 불면증, 뭐 자살 충동, 뭐 심지어 이제 빙의 증상 같은 경우, 빙의 증상 이런 걸 경험했다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나한테 유전이 돼서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그 대인공포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뭐 아버지나 어머니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청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는 치유사 입장에서는 편견,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아 이게 꼭 태어난 이후의 기억이라고 단정을 하고 치료를 해버리면은 치료의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은 이 조상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것도 이제 열어놓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혈통 치료도 시간선 치료를 활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를 활용할 때, 지금 현재의 우울증의 원인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뭐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그럼 태어나기 이전이다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이라면 전생일까요? 혈통일까요? 혈통이에요? 혈통이라면은 부계일까요? 모계일까요? 뭐 부계라면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갈 때 뭐 할아버지 시점으로 해서 할아버지 이후 시점일까요? 이전 시점일까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혈통의 최초 원인을 찾아서 머리에 떠올리게 만들고 또 그런 교훈 찾기를 하고 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전생에 대한 요거는 뭐 참 전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제 전생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이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네.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실증론적인 그런 치료를 했겠죠. 신비론적인 치료를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전생에는 환생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뭐 공황장애라든지 특히 이제 물공포, 고소공포 이런 공포증, 그다음 우울증, 뭐 자살충동 다양한 정신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정신적인 병의 최초 원인이 언제냐라고 유도를 하니까 계속 전생으로 가는 거예요. 전생으로 한 9번 이상 치료를 하다 보니까 즉 전생을 보는 것만 가지고도 고소공포가 없어지고 물공포가 없어지고 뭐 공황장애가 없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브라이언 와이어스가 자기 편견을 내려놓죠. 이렇게 전생을 보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이 전생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전역에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뭐 TV 방송에서도 전생이 있다, 전생이 없다 토론 프로도 만들어지고 전생이 있다 쪽, 전생이 있는 쪽에 뭐 여러 점검을 가져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전생이 없다 쪽, 전생이 없다라는 쪽에 해당되는 여러 또 뭐 점검을 가져와서 논쟁, 토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뭐 전생이 있냐 없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네? 뭐 전생이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제 과거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별로 문제가 없다. 단지 근데 전생이라는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현재의 고소공포나 물공포나 공황장애나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 전생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생의 실유무와 관계없이 치료적인 접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전생 치료를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생치료협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이 되면서 우리 뭐 대한민국에도 이제 전생치료 관련 그런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죠. 예를 들면 1990년 중반에 이제 김영우 박사라고 있어요. 김영우 박사, 그다음에 설규문 박사 뭐 쭉 해서 뭐 지금은 뭐 전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쨌든 이제 전생이라는 부분은 뭐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인 무의식 차원에서 보더라도 뭐 태어난 이후의 기억, 엄마 뱃속안의 기억, 태어나기 전에 뭐 혈통, 뭐 전생의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다면, 네, 우리가 이제 또 무의식을 보면 개인 무의식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이 있거든요. 집단 무의식은 우리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에 해당되는 칼 융이라는 분이 집단 무의식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떨어져 있는 그 대륙 간에 서로 이제 연결 소통 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전설이라든지 비슷한 어떤 신화라든지 비슷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다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단군 신화와 비슷한 어떤 신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런 설화가 있다면은 또 유럽에는 그와 비슷한 설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인류는 뭐 수렵 사회, 농경 사회, 산업 사회로 이렇게 진화되는
모든 문화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공유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본능 차원의 어떤 그런 기억들은 이거는 이제 공유된 문화의 기억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죽을 힘을 다해 빨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너는 뱃속 밖을 노는 순간 엄마 젖을 무조건 빨아야 돼. 죽을 힘을 다했어.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근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엄마 젖을 죽을 힘을 다해 빤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배웠을까요? 이 본능 차원의 이제 이 공유가 되는 기억이지. 인간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어떤 직립보에 일어서서 그러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본능을 느낀다는 거,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쳐줬지? 너는 그래야 돼. 이거 아니거든.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곰은 겨울잠을 잔다든지, 철새도 겨울이 되면 날아간다든지 어디 남쪽으로. 연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그 지역으로 또 수천 킬로를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 태어난 그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본능적인 충동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에 대한 여러 실험 연구 중에 1930년대에 일본의 최남단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100k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A섬, B섬에 원숭이를 각각 100마리씩 풀어놓은 거죠.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관찰을 하는데 이제 A섬의 원숭이가 99마리까지는 흙이 묻어있는 고구마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어. 그러니까 A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어.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왜? 같은 공간에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그 100km 떨어져 있는 B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비슷한 시간에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이제 원숭이의 A섬의 원숭이의 그 집단 무의식이 고구마는 물에서 씻어 먹는 것이다라는 그 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이 의식이 B섬에 있는 원숭이와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마치 유럽에 있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인간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죽을 힘을 다해 빨아야 돼 라는 의식이 형성되면서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나 관계없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비슷한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시공간과 관계없이 연결되어 있다. 자, 요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핸드폰 시대니까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우리가 편지를 주고 받는데 A라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A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도착하기도 이전에 그 A로부터 나한테 편지가 와. 근데 답장을 쓴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도 A한테 편지 쓰고 A도 나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우정희 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에요. 나중에 끊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우정희 박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심지어 이제 이 전구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전구를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할 때 거의 동시에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연결고리가 없었어. 소통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에디슨이 먼저 이제 특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이 사람은 발명을 했지만 특허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뭐 그런 예도 있고 뭐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의 진화 과정, 문화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뭐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저번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까? 뭐 아니면은 집단 무의식 자체가 좀 사고에 둔감하고 뭐 자기 이기적이고 쉽게 말하면은 뭐 어떤 뭐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그런 집단 무의식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뭐 불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시킨 그 힘이 히틀러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히틀러의 그 의견에 동조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그 나치들, 독일 민족들의 집단 무의식이 문제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엊그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또는 뭐 지금 탄핵 반대의 힘도 강하지만요. 탄핵 반대, 탄핵 뭐 심판 뭐 이런 어떤 집단 무의식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두 갈래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비록 탄핵이 되었지만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국론 분열이자 또 다른 뭐 파괴적인 역사를 만들 수도 있죠. 요걸 그러면은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안정된 사회로 또는 평화로운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힘은 또 뭘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통합의 힘이다. 지금 뭐 좌우로 너무 대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돼야 되고 화해가 돼야 되고 용서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힘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집단 의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우정희 박사나 나와 같은 이렇게 인간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의 의식을 높이고자 하고 자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이런 영적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좌우의 그 이념적인 대립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NLP라든지 최면이라든지 어떤 영성훈련 그런 게 대한민국 전체로 좀 파급될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 바뀌면은 세상은 바뀌거든요. 뭐 일테면 3000년 전에 석가모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1000년 전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 달라졌죠. 그렇죠? 한 사람의 위대한 선각자로 인해서 집단 무의식이 바뀌게 되고요. 이 집단 무의식이 바뀌면은 세상 전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이 집단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 지금 저는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극단적인 대립의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물질적인 이 대립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승리하고 어떤 것이 패배하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이걸 구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일단 정신적인 통합이다. 정신적인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화해, 용서, 이해, 사랑, 뭐 통합, 뭐 평화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초의식. 초의식은 바로 이제 영적인 영혼의 모든 계획, 모든 진화 과정을 저장하고 있는 그 단계를 바로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의식으로 들어가면은 전생에서 죽은 이후에 저 하늘 올라가서 저 하늘이면 천상세계겠죠. 천상세계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저장하고 있는 거지. 되게 이제 인간이 죽으면은 빛의 터널을 지나서 저 천상세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상세계에 올라가면은 이제 먼저 죽은 뭐 우리 조상들이 마중을 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믿고 있는 절대자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관세음 보살 이런 분들이 또 마중을 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천상세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우선 이제 영혼도 상처를 많이 받은 영혼은 치유를 이제 받게 되고 영혼의 치유 단계. 자,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회고 단계로 간다. 회고 단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지구촌의 그 어떤 뭐 100년간의 그 과정들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것도 1대1 영화가 아니라 막 수천 명이 영화를 보는 그 감정들, 수천 명의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되겠죠. 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안 보여주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여러 생각들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건 표현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거, 남들한테 감추고 있는 거, 뭐 이 모든 것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 뭐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 포장을 하는 거, 뭐 남 몰래 내가 사고를 치는 거, 사기 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적나라하게 100%. 그것도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세상들의 사람들의 관점이었어. 그럼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잘한 일은 천국 같은 기쁨을 느끼겠지. 근데 잘 못한 일은 어떨까요? 뭐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일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이죠. 거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가 우리한테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죽어서 스스로를 회고하는 단계에서 스스로를 심판한다. 그래서 죽어서 내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회고기를 거쳐서 이제 학습 단계로 가는 겁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뭐냐면 내가 저 시련과 저 시험 때 저 고난 말이죠. 저 인생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저런 걸 배우고 저런 걸 깨닫고 저런 걸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저 단계에서 너무 내가 포기하고 좌절했네. 더 큰 도전을 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전에 내가 포기했네. 뭐 이런 걸 이제 학습하는 거죠. 저기는 참 잘 배웠지만은 저기서는 배워야 될 걸 못 배웠어. 내가 왜 저랬을까? 내 인생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들춰보면서 학습한 것은 무엇이고 학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다시 재학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나의 영적인 코치와 함께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번 뭐 이게 우리 한생을 하잖아요. 수백 번 한생을 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될 까르마를 해결했는지, 까르마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포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학습을 하는 거지. 해결하지 못한 까르마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비슷한 상황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가까운 사람 관계는 이 까르마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까르마. 저 까르마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해놓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했네. 이혼하고 왜 저 사람들은 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저렇게 막 원망의 대상이 됐지? 복수의 대상이 됐지? 저건 아니잖아. 서로 용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부부가 되기로 선택했는데 부부가 되어서도 또 용서를 못하네. 뭐 이런 걸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 단계에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못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인생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학습을 한다.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휴식기로 들어가서 이제 영혼이 에너지를 다시 회복을 하는 단계로 하고요. 휴식.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계획 단계로 가는 겁니다. 계획 단계. 계획 단계로 가서 우선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계획이 포함이 되지만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까르마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살인했어. 살인한 거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학습해 보니까 저거 잘못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바로잡지? 그럼 내가 살인을 했다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걸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 상처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상처를 받는 걸 계획하겠죠. 이해돼요? 네. 누군가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눈이 머는 장님이 되는 걸 선택하겠지. 네네. 누군가를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유 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내가 많이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정희 박사님이나 나나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전 세계 사람을 많이 죽였을 거예요. 전생에?
그렇죠. 전 세계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선택을 했을 수가 있지. 그 까르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연결된다. 전 세계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폐증이라든지 뭐 신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전생에는 누군가를 뭐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거나 자폐증과 비슷하게 뭐 상처를 주었거나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폐 환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유 없는 그런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다. 그래서 자기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은 전생에서 내가 그 신체 관련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가 전생에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해코지를 한다. 그럼 내가 그 전생에 그 사람한테 비슷한 뭐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죠.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까르마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염라대왕이 너는 이전에 누구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이번에 베푸는 인생을 살아 이렇게 계획을 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그랬네. 그럼 내가 이번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한 플러스 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점에서 이제 부모도 선택하고 성장 과정도 선택하고 그 이후에 뭐 배우자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살아야 될 어떤 환경들 내 몸의 어떤 질병 뭐 사고 어떤 죽음 과정 이 모든 걸 선택하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 뱃속 한 3개월에 영혼이 이제 엄마 뱃속 안에 쭉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망각을 하는 거죠. 망각. 그걸 어떻게? 이 과정들을 초의식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의식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초의식을 이 초의식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마이클 뉴턴 박사라는 분이에요. 마이클 뉴턴 박사가 책을 여러 권 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한 수만 명을 이제 이 LBL 과정을 통해서 임상을 냈죠. LBL이라면 Life Between Lives, Life Between Lives, 그러니까 삶 사이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삶 사이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 영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초의식의 세계를 탐구를 하면서 임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영혼들의 여행, 뭐 영혼들의 기억, 뭐 영혼들의 뭐 시간,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썼죠. 그래서 참고로 그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떻게 저 세상 세계를 여행을 하고 다시 이 지구로 돌아오는지 적나라하게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샀는데 못 열었어. 이렇게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는 무의식과 초의식을 제가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했는데 무의식 속에는 개인 무의식에는 태어난 이후의 기억, 엄마 뱃속 안의 기억, 태어나기 전에 혈통 전생의 기억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진화되어 온 모든 문화에 대한 그런 기억이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 초의식 속에 영혼들의 기억, 영혼들의 그 천상세계의 기억들이 저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지 태어난 이후에 기억만 치료한다면 치료는 아주 단편적일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편견,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 무의식은 이런 다양한 포괄적인 기억을 저장하고 있구나.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과의 라포를 형성하도록 내담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은 다양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현재의 문제도 어쩌면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뱃속 안의 기억일 수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혈통 또는 전생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냐? 믿음 신뢰 구축해야죠. 그다음 이제 집단 무의식 차원으로 볼 때 특히나 그 어떤 가족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력. 가족 전통, 가족 문화가 집단 무의식 속에 같이 저장이 되어서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집안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우울증 모두를 갖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다양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단 무의식에 잘못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면 LBL 세션을 통해서 영혼의 여행을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상세계를 보면서 네, 이번 생애에 영혼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혼의 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영혼은 어떤 계획을 갖고 태어났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번 생애에 해결해야 될 가르마가 뭐냐, 이번 생애 개인의 사명은 무엇이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LBL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좀 전인적인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